이 노망난 영감탱이 당장 안 치워? 공장 정문 앞에 올린 그 고함은 낯설지 않았다. 김철수의 아들 민수의 목소리였다. 놈은 아버지의 피켓을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구두 뒤꿈치로 몇 번이나 짓밟았다. 먼지가 풀썩 일어났다. 피켓 위에 적힌 글자들이 구겨지고 찢어졌다. 부당해고 철회하라. 철수가 새벽 4시에 일어나 매직으로 꾹꾹 눌렀었던 글자들이었다. 손이 잘 안 움직이는 새벽에 쓴 글씨라 획이 고르지 못했지만 정성껏 썼다. 회장님 오시기 전에 이 꼴부터 치워야 제 체면이 서죠. 아버지 제발 제 인생 좀 망치지 마세요. 오늘 하루만 눈에 안 띄면 안 됩니까?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멈췄다. 출근 시간이라 사람이 많았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저 사람이 경비 김철수 씨 아들이래. 설마 친아버지한테 저렇게까지 하나? 저러다가 나중에 후회하지. 민수는 그 말이 들렸는지 더 크게 외쳤다. 누가 저런 노인네 아들이에요. 괜히 소문 퍼뜨리면 가만 안 둘 거야.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천천히 몸을 굽혀 구겨진 피켓을 집어들었다. 찢어진 부분을 손으로 매만졌다. 다시 폈다. 다시 세웠다. 손이 약간 떨렸다. 아들한테 떨리는 게 아니었다. 나이가 들면 그냥 손이 떨린다. 그는 몰랐다. 아들이 그토록 부끄러워하던 이 낡은 경비복이 결국 그 아들의 인생을 통째로 뒤집을 줄은 그때는 철수도 몰랐다. 김철수는 68이었다. 이 공장에서만 35해를 보냈다. 처음 이 공장에 들어왔을 때 그는 23이었다. 당시엔 그냥 돈이 필요했다. 먹고 살아야 했고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 돈을 붙여야 했다. 다른 이유는 없었다. 용접 기술을 배우는데 6개월이 걸렸다. 처음에는 불꽃이 튈 때마다 눈을 질끈 감았고 선배한테 몇 번이나 혼났다. 눈 감으면 더 위험하다고. 눈 뜨고 봐야 한다고. 그러다 익숙해졌다. 불꽃이 튀어도 눈을 뜨게 됐다. 마스크는 늘 헐거웠고 장갑은 늘 구멍이 나 있었다. 퇴근하면 눈썹이 그을려 있었고 목덜미엔 화상 자국이 남았다. 손등엔 작은 흉터가 하나씩 늘어났다. 여름엔 작업복 안이 가마솥이었고 겨울엔 공장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무릎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래도 그때는 웃을 수 있었다. 공장 앞 작은 식당에서 일하던 선영이 때문이었다. 선영이는 그 식당에서 혼자 일했다. 주인 아줌마 대신 새벽부터 나와 밥을 안 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었다. 점심마다 밥을 퍼주고 국을 떠줬는데 유독 철수 차례가 되면 건더기를 조금 더 건져줬다. 처음엔 몰랐다. 나중에야 알았다. 어느 날 퇴근길에 철수는 작업 중에 날카로운 쇠에 손을 긁혔다. 별거 아닌데 피가 제법 났다. 식당 앞을 지나다 선영이 눈에 띄었다. 그녀는 그를 안으로 데려가 흐르는 물에 상처를 씻겨주고 연고를 꼼꼼하게 발라줬다. 작업복에 기름때가 잔뜩 묻어 있어도 손이 까칠하고 거칠어도 그녀는 한 번도 인상을 찌푸린 적이 없었다. 밴드를 붙여주며 말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우리 국수집 차릴 수 있어. 우리라는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린 건 철수가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그때부터 그는 퇴근할 때마다 조금 빠른 걸음으로 그 식당 앞을 지나쳤다. 창문 너머로 선영이가 보이면 왠지 하루가 끝난 것 같았다. 그녀의 배는 조금씩 불러오고 있었다. 철수의 아이였다. 둘 다 알고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았다. 밥 한 그릇을 사이에 두고 둘은 자주 웃었다. 뭐가 그리 즐거웠는지 솔직히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국수집 얘기를 했던 것 같다. 어느 동네에 차릴지, 간판을 어떻게 할지, 메뉴는 뭘로 할지. 돈도 없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며 둘이 웃었다. 퇴근 후 식당 문을 닫고 나란히 공장 앞 골목을 걷는 그 시간이 철수에게는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이었다. 그런데 병원에서 들은 말은 짧았다. 위암 3기, 길어야 석 달. 철수는 그날 집에 돌아와 밤새 울었다. 불도 끄지 않고 방 한가운데 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선영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밴드를 붙여주던 손, 국수집 얘기를 하며 웃던 입꼬리,
배가 불러오면서도 무거운 냄비를 들던 뒷모습. 이 여자를 이 가난 속에 묶어둔 채 죽어갈 순 없었다. 아이까지 있는데 병수발에 장례까지 짊어지게 할 순 없었다. 약값도 병원비도 치료받을 돈도 아무것도 없었다. 자신이 사라지면 선영이는 이 아이와 둘이 남는다. 그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했다. 새로운 사람 만나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면 틀린 생각이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때 철수는 그게 그녀를 위한 일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그는 모진 말을 골랐다. 나 지긋지긋하다. 딴 놈 만나. 선영이는 눈이 시뻘개진 채 매달렸다. 왜 그래요? 철수 씨,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철수는 더 독한 말을 했다. 듣기 싫어서 떠날 만한 말들을 골라서 했다. 그녀가 주저앉아 울어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 울음소리가 뒤에서 오래 들렸다. 걸으면서 들렸다. 골목을 빠져나가도 들렸다. 아마 실제로는 금방 사라진 소리였겠지만 그의 귀에는 한참 들렸다. 철수는 산으로 올라갔다. 죽으려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 1년을 버티는 사이 병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지금도 왜 나았는지 모른다. 의사도 몰랐다. 그냥 나았다.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데 살아버렸다. 아무것도 먹지 않은 날도 있었고 빗속에서 그냥 앉아있은 날도 있었다. 그래도 몸은 버텼다. 산을 내려오면서 철수는 내내 선영이 생각을 했다. 가서 미안하다고 해야지.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고 해야지. 미친 듯이 공장 앞 골목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선영이는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었다. 아기를 품에 안고 남편이 건네는 말에 고개를 젖히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전에 철수한테 짓던 그 웃음이었다. 아니, 더 밝고 더 편안해 보이는 웃음이었다. 저 웃음이다. 저게 행복이구나. 철수는 멀리서 그 웃음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돌아섰다. 무릎에 힘이 없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도 걸었다. 그것이 그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이었다. 방해하지 않는 것, 나타나지 않는 것, 그 행복을 그냥 두는 것. 돌아서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다. 그 후 철수는 다른 여자와 결혼했고 민수를 낳았다. 처음엔 좋았다. 작은 손을 잡고 저녁 산책을 하던 날을 그는 아직도 기억했다. 아이가 아빠하고 부를 때마다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고 밥을 먹다 흘리면 웃음이 났다. 이 아이를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난은 독이었다. 천천히 조용히 그 아이의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민수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비교가 시작됐다. 제 아버지는 회사 과장이라던데. 제 아버지는 자가용도 있다더라. 민수는 집에 와 소리쳤다. 왜 우리 집은 맨날 가난해요? 왜 아버지는 맨날 그 꼴이에요? 친구들이 다 비웃는다고요? 철수는 말이 없었다. 뭐라 해줄 말이 없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 용접공이라는 직업이 부끄럽지 않았지만 아이가 부끄럽다고 느낀다는 사실이 그를 무너뜨렸다. 그러면서도 속으로 생각했다. 나중에 크면 알겠지. 아버지가 이 손으로 뭘 했는지. 하지만 민수는 커도 알지 못했다. 시간이 흘러 철수는 경비가 되었다. 공장 구조조정으로 현장직에서 밀려났기 때문이다. 몸도 예전 같지 않았다. 무릎이 시렸고 허리가 자주 아팠다. 경비복을 받아 들던 날 그는 한참을 그것을 바라봤다. 용접공 작업복보다 더 가볍고 더 얇고 왠지 더 쓸쓸했다. 하지만 어쩌겠나. 이게 내 자리라면 여기서 버텨야지. 민수는 그 무렵 대학을 겨우 졸업하고 이 회사 저 회사 원서를 냈지만 번번이 떨어졌다. 결국 철수가 수십 년 일한 이 공장에 노조 추천으로 대리로 들어왔다. 입사 첫날 민수는 퇴근길에 아버지를 불러 세우더니 말했다. 아버지, 회사에서는 절대 아는 척하지 마세요. 창피하니까. 그 말이 철수의 심장을 후벼 팠다. 이 공장에 아들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같은 공장에서 일한다는 게 어쩐지 든든했다. 그런데 첫날부터 그 말을 들었다.
그래도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고 했다. 그 후 공자항복도에서 민수와 마주치면 먼저 눈을 피했다. 경비실 앞을 지나가는 민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잘 지내고 있구나 확인하는 것으로 만족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민수가 결혼을 하고 며느리가 들어왔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철수를 식구로 여기지 않는다는 게 느껴졌다. 대놓고 무시하지는 않았다. 그냥 없는 사람 취급이었다. 대화를 걸어도 짧게 대답했고 밥상을 차려도 철수 것은 따로 방에 넣어줬다. 그게 더 서러웠다. 저녁이면 며느리는 민수와 거실에 앉아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다. 어느 날 철수가 방에서 나오자 며느리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했다. 아버님은 김치 있으시죠? 저희는 치킨 시켜서 먹을게요. 거실에선 치킨 냄새가 진동했다. 철수는 방으로 돌아와 찬밥에 물을 말아 먹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거실에서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텔레비전 소리도 들렸다. 철수는 그냥 먹었다. 다 먹고 그릇을 씻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게 저녁이었다. 그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아프면 집안이 뒤집어졌다. 당장 동물병원 가야 돼. 수술이라도 해야죠. 어떡해. 병원비가 100만 원이 넘게 나와도 카드를 긁었고 민수는 새벽에도 귀찮은 내색 하나 없이 차를 몰고 나갔다. 그런데 철수가 허리가 아파 절뚝이며 걷던 날 경비 일을 하다 무거운 철문을 당기다 삐끗한 것이었는데 민수에게 병원에 좀 데려다 줄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슬쩍 눈을 피하며 말했다. 나이 들면 다 그래요. 병원비 아깝게 굴지 마세요. 파스 붙이면 낫겠죠. 그리고는 텔레비전으로 눈을 돌렸다. 강아지는 100만 원짜리 수술을 받고 아버지는 편의점 파스 하나로 버텨라. 그날 철수는 처음으로 또렷하게 깨달았다. 자신이 이 집에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게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러던 중 공장이 성진그룹에 매각된다는 소식이 터졌다. 대기업 자본이 들어오면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있을 거라는 소문이 돌았고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구조조정 명단이 돌았다. 숭년공 60명 해고. 철수는 그 명단을 처음 봤을 때 눈을 의심했다. 이름들이 눈에 익었다. 30년 넘게 이 공장을 지탱해온 사람들이었다. 새벽 첫 번째 공정을 열던 사람, 기계가 고장나면 제일 먼저 달려오던 사람, 겨울에 공장 바닥이 얼면 새벽부터 나와 소금을 뿌리던 사람들. 이 공장이 적자로 허덕일 때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더 믿기지 않는 건 따로 있었다. 그 명단 작성자가 민수였다. 민수는 아버지를 찾아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아버지 이름도 제가 직접 넣었습니다. 그래야 저도 승진합니다. 이번에 과장 못 달면 언제 달아요. 아버지도 어차피 곧 그만둬야 하는 나이잖아요. 이해하시잖아요. 이해. 그 말이 귀에 맴돌았다.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해고 명단에 적으면서 이해를 구한다. 철수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다. 30년 넘게 같이 일한 동료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올랐다. 같이 도시락 먹고 같이 땀 흘리고 서로 다친 데 살펴줬던 사람들. 아직 아이들이 어린 친구도 명단에 올라 있었다. 그 친구는 며칠째 표정이 어두웠다. 가족한테 아직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는 걸 철수는 알고 있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철수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매직으로 글씨를 썼다. 평생을 바친 일터다. 부당해고 철회하라. 피켓을 들고 정문 앞에 섰다. 새벽 바람이 차가웠다. 발이 시렸다. 그래도 섰다. 민수는 출근하다 아버지를 보고 그 피켓을 낚아채 짓밟았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게 이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그날 오후 검은 세단 행렬이 정문으로 들어왔다. 성진그룹 신임 회장 강진우. 35쯤 되어 보였다.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단정했고 주변을 둘러보는 눈빛이 짧고 정확했다. 민수는 달려가 허리를 90도로 꺾어뒀다. 회장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시위 노인은 제가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강진우는 민수를 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이 천천히 이동하더니 철수의 가슴팍에 멈췄다.
빛바랜 이름표, 김철수 석자.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낯설지 않은 눈빛이었다. 그는 민수를 조용히 밀치고 철수 앞에 섰다. 박선영 씨를 아십니까? 철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40년 만에 듣는 이름이었다. 평생 가슴 한구석에 넣어두고 꺼내지 않으려 했던 이름이었다. 그 이름이 이 공장 정문 앞에서 이 사람의 입에서 나왔다. 주변 소리가 사라졌다.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며칠 뒤 사장실로 불려갔다. 강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철수 앞에 낡은 목걸이 하나를 꺼내놓았다. 철수가 산으로 떠나던 날 선영이에게 유일하게 남겨두었던 것이었다. 오래되어 체인이 변색돼 있었다. 공장 월급을 3개월 모아서 산 작고 수수한 목걸이였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셨습니다. 이 목걸이를 손에 꼭 쥔 채 주무시던 분이셨어요. 잠이 드셨다가도 손을 놓으시면 금방 깨셨습니다. 왜 그러냐고 여쭤봤을 때 처음으로 이분 얘기를 해주셨어요. 많이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이걸 준 사람이 있었다고. 철수는 숨을 삼켰다. 한 번도 원망한 적 없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떠난 이유를 알고 있었다고. 당신 덕분에 제대로 아들을 키울 수 있었다고요. 꼭 찾아서 이 말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게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철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선영이는 알고 있었구나. 그래도 살아줬구나. 아이를 키워줬구나. 강진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저는 제 친부가 누군지 모릅니다. 어머니는 끝내 이름을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확인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날 밤 DNA 검사 동의서가 도착했다. 그 사이 공장 안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알고 보니 전임 사장과 민수는 구조조정을 빌미로 오래전부터 뒷돈을 챙기고 있었다. 해고 명단에 한 명을 올릴 때마다 돈이 오갔다. 숙련공 한 명의 퇴직금과 위로금 일부가 고스란히 두 사람 주머니로 들어갔다. 60명이면 적지 않은 돈이었다. 철수는 어느 날 밤 홀로 경비실을 지키다 CCTV 모니터에서 우연히 그 장면을 보았다. 창고 앞에서 봉투가 오갔다. 민수의 손이 봉투를 받아 양복 안쪽 주머니에 집어넣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철수는 한참을 그 화면을 바라봤다. 내 아들이었다. 그는 USB를 꺼내 파일을 저장했다. 강진우에게 넘겼다. 이사회 날이 됐다. 민수는 그날 아침 새 넥타이를 메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몇 번이나 다듬었다. 오늘 과장 달고 탄탄대로가 열린다고 믿는 얼굴이었다. 철수는 그 모습을 방문 틈으로 바라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사회실에 임원들이 들어찼고 민수도 기대에 찬 얼굴로 자리를 잡았다. 단상에 강진우가 올랐다. 계약을 재검토합니다. 민수의 얼굴에서 웃음이 지워졌다. 스크린에 자료가 펼쳐졌다. 자금 흐름, 문자 내역, CCTV 영상 캡처. 봉투를 받는 민수의 손이 화면 가득 정지 화면으로 크게 떴다. 민수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 DNA 검사 결과 친자관계 성립. 불일치 확률 0.02%. 숨소리조차 사라졌다. 강진우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김철수 씨는 제 친부입니다. 그가 민수를 정면으로 바라봤다. 자신의 아버지를 공개적으로 짓밟고 30년 동료들을 돈에 팔아 출세하려 한 자는 우리 회사에 필요 없습니다. 김민수 대리, 오늘부로 징계 해고입니다. 민수는 의자에서 흘러내리듯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아버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발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철수는 한참을 내려다봤다. 치킨 냄새 맡으며 혼자 찬밥 먹던 밤이 떠올랐다. 허리 아프다고 했을 때 텔레비전으로 눈을 돌리던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다. 입사 첫날 창피하니까 아는 척하지 말라던 그 목소리가 떠올랐다. 피켓을 짓밟던 구두 뒤꿈치가 떠올랐다. 철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민수야, 사람 귀한 줄 모르는 놈은 다시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한다. 강진우와 철수는 며칠 뒤 선영이의 묘소를 찾았다.
봄볕이 묘비 위에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다. 철수는 한참을 서 있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강진우도 옆에서 말이 없었다. 둘 다 그냥 한참을 서 있었다. 40년을 돌아온 자리였다. 선영이는 알고 있었다. 그래도 아이를 키웠다. 그 아이가 이제 여기 서 있었다. 참 잘 컸다. 다 선영이가 키운 거였다. 공장 매각은 조건부로 중단됐다. 전임 경영진이 저지른 부당 해고와 비리가 드러나면서 계약 자체가 흔들렸다. 해고는 전면 철회됐고 전임 경영진은 수사에 들어갔다. 30년 넘게 이 공장을 지킨 동료들은 모두 자리를 지켰다. 아이들이 어리다던 그 친구도 돌아갔다. 그 친구가 철수의 손을 꼭 잡고 아무 말도 못하고 울었다. 철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손을 잡고 있었다. 민수는 공장을 떠났다. 며칠 뒤 집 앞에 찾아와 문 밖에서 1시간쯤 울다 갔다. 철수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언젠가 열어줄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 아이가 진짜로 사람 귀한 줄 알게 되는 날이 오면, 밑바닥에서 보내는 시간이 그 아이를 바꿔놓는다면,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김철수는 아직 경비복을 입고 있다. 이제는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오늘도 정문 앞에 선다. 아침 햇살이 이름표 위에 내려앉는다. 김철수 석자. 이 낡은 경비복이 그의 인생을 지켜냈으니까. 낮은 곳에서 묵묵히 버텨온 사람이 가장 단단한 사람이다.